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퍼에고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낭만주의 예무하기, 프랑스 낭만주의가 이제 다른 뭐 독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뭐 영국 이런 데보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 자, 이러한 낭만주의가 이제 프랑스에서 늦게 시작했지만 시작하게 된 그 결정적인 어떤 계기라던가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스탈 부인이라는 사람인데, 여성이었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담 스탈, 그래서 1766년에서 1817년까지 이제 살다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문학비평가였어요. 문학비평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몽주의적인 이러한 이전 시대의 전통, 계몽주의적인 이전 시대의 전통을 이제 이어나가면서 계속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19세기 초에 이제 유럽 전역에 출현했던 게 뭐였죠? 낭만주의였죠. 그죠? 이러한 낭만주의적인 이러한 이론들을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탈 부인의 해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의 낭만주의가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탈 부인 같은 경우에는 프리드리히 슐레겔 있죠? 프리드리히 슐레겔이라는 독일의 이제 독일의 학자라고 해야겠죠. 그죠? 형제였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프리드리히 슐레겔의 이제 낭만적인 특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고대의 어떤 고전적인 이러한 특징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이러한 이론들을 이제 슐레겔이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이 스탈 부인에 의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프리드리히 슐레겔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얘기들을 했다라고 스탈 부인이 이제 앞장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13년에 이러한 논문이 있어요. 독일에 관하여, 일종의 평론인데, 뭐 이러한 평론을 써가지고 독일의 문화적 흐름이 이렇다. 독일의 문화적 흐름이 이런데 우리 프랑스는 이렇다. 그러면서 약간 프랑스 사람들한테 독일과 어떤 프랑스의 이러한 측면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러한 것들을 제공했다라는 차원에서 스탈 부인이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스탈 부인 때문에 영국인들마저, 뭐 독일인들, 프랑스인들 뿐만 아니라 영국인들마저 고대의 산물이라는 것들을 일종의 뭐 고전적이라고 많이 불렀죠. 고전적이라고 부르고, 또 근대의 산물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낭만적이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구별법을 제공한 사람이 스탈 부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스탈 부인은 1800년대에 문학에 관하여라는 또 이러한 것들을 또 썼어요. 평론이었나? 아무튼 낭만주의가 이제 민족하고 개인을 중시하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예견했다라는 거지. 스탈 부인이. 어디서? 문학에 관하여라는 부분에서. 되게 깨어있는 여성이었던 거야. 오늘날에 찾아보기 힘든 여성이죠. 그쵸? 오늘날 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여성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당시 스탈 부인이 이런 낭만주의가 도래할 거라는 이러한 느낌상 자기가 어떤 이런 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학문이라던가 다른 나라의 이러한 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견했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상당히 급진적인 이제 문학 이론이었겠죠. 사람들은 되게 신선했겠지. 그냥 계몽주의적이고 어떤 뭐랄까 인간의 어떤 이성에 대한 예찬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가 도래할 거라고 되게 놀라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스탈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종의 문학적인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라던가 사회 제도 있죠. 그 사회가 처해져 있고 그 사회가 선택했던 여러 제도 같은 것들과 하나의 이렇게 일종의 산물로서, 환경과 사회제도의 산물로서 문학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낭만주의의 문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일종의 돌파구를 열었다라는 차원에서 되게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신여성이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프랑스에서 낭만주의가 왜 늦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거는 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랬다, 아니다라고 나뉘는데, 프랑스 낭만주의는 사실상
프랑스 낭만주의는 사실상 일종의 사회체제, 어떤 사회체제가 가장 이상적인가, 인간에 대해 그런 일종의 실험이었던 거죠. 유럽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체제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실험. 그래서 일종의 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화정을 수립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어떻게 돼요? 혁명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또 거쳤죠. 그래서 이렇게 제국주의로 흘러가는 이러한 양상을 보였었잖아요. 프랑스의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역사는 또 주변의 독일이라던가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쳤었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사실상 일종의 프랑스의 낭만주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낭만주의는 1820년대까지 어디에 표현되냐면은 신고전주의의 일종의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전주의라는 것이 사실상 낭만주의의 어떤 뭐랄까 환상적이고 어떤 기괴함, 그리고 이상적이기보다는 뭐랄까 좀 최폐는 아니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라던가 이러한 인간의 상상력 같은 것들에 치중해 있던 거에 대한 일종의 비판으로서 신고전주의가 제국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나타났던 거죠. 이게 이제 나폴레옹의 영향이었지. 잘려가지고 여기다 써야겠네. 나폴레옹의 영향과 함께 등장했었는데, 이러한 신고전주의적인 측면에 사실상 프랑스 낭만주의도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2등분하듯이 칼로 자를 수는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죠. 신고전주의는 결국에는 이 이름, 이 명명하는 것이 의미하듯이 뭐겠어요? 고대 로마의 공화정에서 빌려왔던 그러한 것들로 일종의 부패한 프랑스의 왕조, 뭐 부르봉 왕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부패한 프랑스의 왕조에 대해서 일종의 대항하는 의미로서에서 고상함, 그리고 뭐 단순성, 이러한 고대에 예찬했던 이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빈켈만이 얘기했었잖아. 단순함, 고요함 이런 것들이 고대의 아름다움이자 이상향의 특징이고 진정한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독일의 미술사가 요한 빈켈만이.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상으로서 구현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고전주의에 녹아 있었다라는 거. 제가 뭐 영상 이 시리즈 낭만주의 애무하기 시리즈 초반에 아마 언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이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 신고전주의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화가가 있죠. 자크 루이 다비드죠. 자크 루이 다비드. 이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의 실제로 궁정 화가라 그래야 되나? 왕정 화가였죠, 정식적으로. 그래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초상을 많이 그렸고, 그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 그린 것들이 이제 뭐 다비드였는지 다비드 제자였던 앵그르가 그린 거였는지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저도. 근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그린 게 있는데, 가장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 손을 이제 하늘로 뻗치면서 말 타고 산을 넘는 그림. 아마 앵그르 그림이었던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이러한 그림들을 그렸던 화가들, 다비드, 앵그르 같은 화가들이 다 신고전주의에 속했던 화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 중에서 호라티우스의 맹세라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시적인 신고전주의의 부활을 알렸던 그런 그림이었고, 프랑스 혁명의 열렬한 공화주의적인 당시의 이상향을 표현했던 그림이 바로 이러한 호라티우스의 맹세, 이걸 예견하고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신고전주의가 나폴레옹 제국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스타일로 결국 변모했죠. 변질된 거죠, 일종의.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사실상 이러한 신고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사실상 스스로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이상이었던 자유, 뭐 평등, 뭐 박애, 뭐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배신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신고전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평가가 참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 왕정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사조였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전의 어떤 그러한 이상향을 깔아뭉개버린 변절자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프랑스 낭만주의를 얘기할 때 낭만주의의 문학에 대한 측면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프랑스 낭만주의가 나폴레옹이 몰락했을 때 그 이후에 뭐예요? 왕정이 복고되죠.
누가 복고시키죠? 샤를 10세인가가 복고시키잖아. 자, 이 왕정 복고 시대를 지배한 일종의 수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떠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새롭게 이렇게 낭만주의자들이 나타난 것이 신고전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 나타났다라는 것도 낭만주의의 참 프랑스 낭만주의의 참 요상한 특징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신고전주의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지. 이렇게 신고전주의가 요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낭만주의가 그 이후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이러한 낭만주의자라고 불리는 것들도 사실상 1820년대 일종의 억압이라던가 냉소주의 같은 것들에 의해서 대항하고, 그리고 다시 혁명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워보자. 나폴레옹 몰락하면서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지. 당시 사람들한테. 그래서 시인이자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구였죠? 극작가이기도 했던 빅토르 위고, 그죠? 레미제라블 썼던 사람이죠. 노트르담의 꼽추도 제가 빅토르 위고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빅토르 위고가 이제 이 시대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위고는 일종의 고통스러운, 자, 이거 뚜껑 빼고, 고통스러운 일종의 재창조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종말에도 우리는 도달해봤다. 우리가 누구겠어요? 프랑스 국민, 자신 포함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태어나기도 했었다. 종말과 끝, 시작과 마지막을 다 맛봤다라는 거야. 시작과 끝을. 사실상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 이상이 뭉개지고 나폴레옹이 나오면서 공화주의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다시 샤를 10세로 돌아가는 왕정이 다시 복구되면서 이러한 일종의 혼란스러운 과정들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시작과 끝을 다 맛봤다. 이 당시에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재창조가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러한 사상을 작품에 이제 담아내죠. 위고는 그래서 지나간 이상 중에서 일종의 낭만적인 이러한 현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역사의 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이런 여러 사건들을 사실상 예술적인 주제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고전주의 그리고 낭만주의, 프랑스의 신고전주의는 당연히 나폴레옹 정권 하고 어쩔 수 없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낭만주의는 사실상 이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의 어떤 이상이었던 이러한 계몽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느낌과 그 연장선상에서 반동으로서 이어져 왔지만 신고전주의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탈피하는 아주 요상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지나가버린 이러한 고전주의의 영광에 맞서는 낭만주의의 이러한 재부활을 사실상 위고가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위고는 어떤 이러한 천재성에 대한 예찬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영웅예찬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영웅예찬이라는 거에 뭐였어요? 낭만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위고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일종의 반대하는 고전주의의 일종의 모범으로서 삼았습니다. 고전주의에 반대하는 모범이라면 일종의 낭만주의적인 이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뒤마라던가 알렉상드르 뒤마 누구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작품을 썼던 그 작가죠. 그리고 뭐 미세 이런 사람도 이러한 위고의 생각에 동의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은 일종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거죠. 왜냐면은 이 프랑스에서 이러한 낭만주의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재창조로서 부활시키려고 했던 것들은 일종의 신고전주의적인 이러한 이상에 이제 매치가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창조를 추구했던 미세라던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고라던가 누구였어요? 뒤마 같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상 이 신고전주의라는 이 텃밭에서 피어나서는 안 되는 일종의 잡초 같은 것들이었던 거지. 일종의 이 사람들이 봤으면은. 그래서 막 셰익스피어 연극 공연하면은 막
경찰 출동해가지고 막 보호를 받아야 하고 막 이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의 낭만주의가 계몽주의와 이러한 신고전주의적인 요소들 때문에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진정으로 꼽힌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나폴레옹이 몰락 이후부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설가 중에서 스탕달은 우리 또 적과 흑이라는 이러한 작품으로 유명한데 스스로를 이제 낭만파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이제 프랑스 작가였죠. 낭만파라고 선언했던 프랑스 작가였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소책자 중에서 뭐 라신과 셰익스피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뭐 근대적인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낭만주의다. 바로 낭만주의가 근대적 표현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탕달에게 있어서 근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취에서 깨어남, 각성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현실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주의. 스탕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위고의 이러한 혁명적인 이상주의였죠. 위고는 프랑스 혁명적인 것에서 포함할 수 있는 낭만적 이상주의를 추구했는데 이러한 디마라던가 위고 같은 사람들하고 사실상 대척점에 있었던 뭐랄까 대조를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스탕달이었던 거지. 분명히 낭만파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의 낭만주의는 도취 상태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자각하는 그러한 낭만주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스탕달이 봤을 때 나폴레옹의 이후 시대에 이러한 낭만적인 자아는 더 이상 실현될 수가 없었던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사실상 더 이상 이러한 영웅시되는 이러한 인간, 영웅화된 인간, 이러한 인간들은 더 이상 구현이 안 되는 거야. 낭만주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낭만적인 자아라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남은 것은 뭐예요, 결국? 스탕달 초기에 이제 적과 흑에 이제 나왔던 영웅이었던, 반영웅적이었던, 누구요? 소렐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직면했던 그러한 상황만이 남아있는 거야. 자, 이러한 것들은 뭐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깊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 이제 목수의 아들이었죠. 적과 흑에서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 줄리앵은, 이제 성직자의 길을 택해요. 근데 마음에도 없었어. 원래는 이제 이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성직자의 길을 택하는데 왜 택했냐?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면, 왕정 복고 이후에 프랑스에서 세력을 잡을 수 있으려면, 자, 낭만주의적 이상 다 박살났다. 나폴레옹 몰락했다. 왕정 복고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왕정 복고 시대를 살려면 여기서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직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적과 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줄리앵은 되게 냉정하고 주도 면밀했던 낭만주의자야. 그러니까 이전의 낭만주의자와는 약간 결이 달라. 결이 다름이죠. 예전의 낭만주의자는 몽상에 빠져있고 환상과 상상력의 산물이었다면, 영웅을 예찬했다면, 스탕달의 작품에서 나왔던 낭만주의자는 뭐야? 줄리앵은 어떠한 스타일이야? 바로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던 거죠. 주도 면밀한 사람.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 겉모술수 같은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며,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올바르게 비추는 것을 이제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거지.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프랑스에서 이제 이러한 주도 면밀한,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되게 위험한 세력이었던 거지. 왜냐? 왜 위험한 세력이었어요? 이전에 저기 자코뱅에 누가 있었어? 로베스피에르가 있었잖아. 그리고 그의 오른팔이었던 생쥐스트가 있었잖아. 이제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자코뱅 당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주도 면밀한 현실주의적 인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공포 정치를 통해서 프랑스인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줄리앵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위험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어떤 부인을 만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 적과 흑을 읽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자, 그래가지고, 스탕달의 이러한 적과 흑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이제 또 낭만주의자가 결이 다른
결이 다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드리면서 이러한 시대상이 이렇게 흘러갔다. 이러한 인물들도 있었다. 낭만주의가 무조건 환상과 이상에만 치우쳐 있진 않았다. 왜 그랬냐? 바로 왕정복고라는 이 실망 상태를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났던 낭만주의자들의 이러한 결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여기에 이제 뭐랄까 그림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발자크라는 사람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림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오노레드 발자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자크도 역시 현실주의를 가미했던 낭만주의자였던 거야. 그냥 낭만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러한 현실주의적 낭만주의자였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의 일종의 계급제도, 뭐 상킬로트, 뭐 귀족, 부르주아 이러한 계급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자신의 작품인 인간 희극에다가 여기에다가 다 그려 넣습니다. 다 여기다 투영시켜. 그래서 이러한 발자크의 창조력 어마어마했죠. 근데 위고랑 달랐던 점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되게 비낭만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발자크는. 위고는 자신이 막 엄청나게 낭만주의고 혁명적인 이상을 표출하는 그런 혁명가적인 사람으로서 표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발자크는 위고하고 다르게 자신을 뭐라고요? 냉정한 낭만적이지 않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발자크는 일종의 병리학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병리학자다. 사회의 유기체라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요소들을 범주화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것들을 구분짓는 사람이다. 구분짓는 인간, 범주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일종의 사회를 이렇게 구분짓는 병리학자로서 분석하는 사람이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 발자크는 이 거대한 인간 희극이라는 작품에서 뭐 정치, 군사, 뭐 개인, 농촌, 계급 뭐 이러한 것들, 농촌, 군사 이러한 포괄적인 모든 측면을 다 프랑스 역사에 이제 빗대어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발자크의 이러한 소설, 인간 희극뿐만 아니라 이러한 총설을 이제 독일의 이제 바그너, 이제 4부의 오페라겠죠? 4부의 오페라. 뭐였어요, 이게? 거의 뭐 평생에 걸친 건 아니지만 거의 인생의 반나절에 걸쳐서 만들었던 니벨룽의 반지죠. 니벨룽의 반지였던 이 바그너의 이 오페라랑 비교해보면은, 이 인간 희극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니벨룽의 반지하고. 그래서 바그너와 마찬가지로 오노레드 발자크 역시 어땠다? 발자크 역시 제프리드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이라든가 모티브를 썼는데 그래서 이러한 발자크는 일종의 유기적이고 이러한 어떤 통일성을 부여하려고 했다. 무엇에 유기적 통일성을 부여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작품 속에. 발자크는 자신의 작품 인간 희극 속에 군사, 정치, 파리, 지방, 인간 행동뿐만 아니라 당시 프랑스 역사의 모든 면모를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러한 것들을 일종의 유기체라는 이름으로서 부르면서 자신은 이러한 것들을 해부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본질을 깨뜨려 보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거의 악영향이라던가 뭐 순기능 같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스스로를 병리학자라고 여겼다라는 거. 누가? 발자크가. 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겠네. 영상이 자꾸 길어지네 말하다 보니까. 발자크는 사실상 자유주의자였고 그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주의자는 사실상 스탕달이었어. 스탕달 같은 자유주의자와는 다르게 발자크는 왕당파였어요. 왕당파였다라는 것은 왕정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이라든가 이러한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발자크는 보수주의자였어. 보수주의자. 그러니까는 누구야 이거? 스탕달 자유주의자와는 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발자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어? 왕당파였기 때문에. 왕당파였으니까 당연히 이 부르주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겠지. 당연히 발자크가. 그리고 사회의 어떤 이러한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뭐랄까 나중에 칼 마르크스에게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또 이러한 보수주의적인 것들은 마르크스랑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마르크스가 오히려 이러한 발자크의 작품들
이 왕당파 인간인 이러한 발자크의 작품들을 자본주의의 내적인 이러한 원리들을 일종의 만천하에 이 자본주의의 병폐를 드러내는 일종의 기록으로서 여겼다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측면을 마르크스가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향을 받은 게 맞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왕당파였고 자유주의와 거리가 멀고 보수주의자였지만 이러한 발자크의 면모에서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이러한 골마 썩어버린 부분들을 이러한 작동 원리들을 만천하에 자신의 단점을 보여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발자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마르크스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발자크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삼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발자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되게 염세적인 현실주의자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되게 많이 길었는데 이게 끝으로 갈수록 영상이 자꾸 길어지네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은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많은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애무하기에서 낭만파 화가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